자, 이제 우리가 힘을 쭉 달아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방금 힘의 평형이 일어나면 물체가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한다고 했었는데, 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쭉한 물체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페이지에는 22쪽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길쭉한 물체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이 막대기의 위쪽을 오른쪽을 16N 힘을 주고요. 자, 왼쪽 방향으로 아래쪽에다가는 왼쪽을 16N 힘을 줬습니다. 자, 분명 두 힘의 크기 똑같고 방향 정확하게 반대예요, 그렇죠? 이 두 힘은 당연히 무슨 관계? 둘이 더해서 0이 될 테니 힘의 평형 관계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물체가 원래부터 정지에 있었다면 얘는 계속 정지에 있어야 말이 되죠. 그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이 경우를 실제로 실험해보면 어떻습니까? 정지하지 않죠. 그렇죠. 얘가 정지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게 되죠. 제 힘의 평형은 사실 물체가 완전히 정지하는 걸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바로 앞뒤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말고 뭘 설명할 수 있는, 돌아가는 회전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물체의 회전의 크기를, 회전이 일어날 수 있는 물리량의 크기를 설명하는 새로운 물리량이 등장을 하고요.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돌림이 혹은 영어로는 토크 라고 부르는 새로운 물리량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돌림이 회전이 잘 일어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닫이 문 말고 이렇게 여닫이 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 문이 고정되고 있는 경첩이 있고요. 그죠? 내가 얘를 이렇게 밀어서 움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자, 회전 운동을 통해서 이 문이 움직이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회전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자, 이 회전이 일어날 때 움직이지 않는 지점이 하나 있죠. 바로 이 문의 경첩 지점이에요. 그렇죠? 이 지점은 고정된 채로 움직이지 않고 이 문 자체가 이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자, 이렇게 어떤 회전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지점, 그렇죠? 이 회전의 중심이 되는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전축이라고 부릅니다. 회전축. 자, 이제 우리 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실험을 한다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문을 똑같은 힘으로 밉니다. 똑같은 힘으로 미는데, 자, 이 경첩 부분을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경첩 부분. 그 다음에 손잡이 갖는 부분을 이렇게 미는 거죠. 자, 같은 힘을 줬을 때, 당연히 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정도가 큰 경우는 어느 경우가 되겠어요? 경첩 한번 밀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 돌아요, 안 돌아요? 그렇죠? 안 돌죠? 그렇죠? 어디 밀 때 얘가 돌아요? 손잡이 부분 밀 때 돌죠. 그렇죠? 만약에 경첩은 아니지만 경첩에 되게 가까운 부분을 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끝을 밀 때에 비해서 어떨까요? 회전이 잘 일어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바로 당연히 힘이 크면 그만큼 회전이 잘 일어나겠죠. 그런데 힘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 회전축으로부터 힘을 주는 작용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리가 회전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까 힘이 작용하는 곳을 우리가 작용점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회전축에서부터 이 힘의 작용점을 이어서 만든 거리를 뭐라 부를 거냐면 팔 혹은 회전팔이라고 부를 거예요. 주로 팔이라고 불러요. 팔. 우리 팔다이 할 때 팔이에요. 실제 영어로 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크기, 길이를 팔의 길이라고 부를 거예요. 회전팔의 길이, 팔의 길이. 그러면 우리 어렵지 않게 이 돌림힘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타우라고 쓰죠? 이 그리스 문자 타우가 돌림을 표현하는 기호예요, 대표적으로. 자, 얘는 당연히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회전이 잘 일어날 텐데 그뿐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 팔의 길이도 중요하다. 자, 이 둘을 곱한 것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길이의 단위, 거리의 단위 당연히 미터 쓰죠. 자, 힘의 단위 못 써요? 뉴턴 쓰죠? 때문에 토크, 돌림의 단위는 뉴턴 미터를 사용을 하고 얘를 축약하는 다른 단위는 없어요. 그냥 뉴턴 미터가 돌림의 단위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같은 힘으로 같은 위치에서 문을 민다고 했을 때 이 힘을 주는 방식에 따라서 역시 또 돌림 힘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데 문이 있는데 제가 문을 이렇게 밀어보는 거예요. 문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회전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죠, 그죠? 자, 내가 이렇게 힘을 줄 때와 이렇게 힘을 줄 때 분명 같은 힘을 같은 위치에 주고 있지만 돌림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팔과 힘 사이의 각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둘이 어떨수록 큰 거예요? 90도일수록 큰 거예요. 둘이 어떨수록 작은 거예요? 나란할수록 작은 거예요. 나란할수록 크기가 작고 90도일 때 가장 큰 각 뭐가 있죠? 그렇죠. 사인 세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돌림의 크기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RF 사인 세타라는 식으로 크기를 구하는 편이에요. 자, 길다란 막대기가 있고 여기가 회전축인데 제가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힘 10N을 주고 있어요. 자, 힘을 주는 지점까지 이 거리가 1m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돌림의 크기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사인 세타는 이 각도를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한 사인 세타를 이용해 주시면은 바로 이때 돌림의 크기는 5√2가 될 거고요. 단위는 뉴턴 미터. 이렇게 써주시면 간단하게 돌림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돌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고요. 자, 돌림의 방향 결정해 줘야 돼요. 자, 이 돌림도 역시 벡터예요.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물리학 1에서는 이 회전 자체가 평면에서 움직이는 회전하는 경우만 다룰 거예요. 때문에 얘는 자, 어떤 방향밖에 없냐면 두 개의 방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평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회전의 방향,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자,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방향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도 뭐 하면 되겠어요? 부호로 결정해 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원래 수학적으로는 반시계가 플러스, 시계가 마이너스가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굳이 따질 필요 없죠. 그죠? 뭐만 정확하게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둘이 반대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반시계 반이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쓰고 싶어.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죠? 대신 얘를 마이너스로 쓰면 시계를 정확하게 플러스로 써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시계와 반시계 두 가지 방향이 있고 둘의 부호를 반대로 표시한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문제에서 야, 반시계는 플러스로 써, 시계를 플러스로 써 라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해도 상관은 없다. 알겠죠? 자, 이렇게 방향과 크기를 모두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힘이 한 물체에 적용하고 있을 때 그 물체에 적용하는 돌림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길다란 막대기가 있고 자, 여기에 10N, 자, 여기에 5N이 적용하고 있어요. 이 막대기는 왼쪽으로부터 1m 지점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 자, 오른쪽 끝에서는 2m만큼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 물체의 전체 돌림 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회전축을 제가 알려줬어요. 그죠? 회전축을 알려줬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회전축과 힘의 방향을 통해
자, 다른 힘이 없을 때, 이 힘만 있을 때 회전이 어떻게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왼쪽에 힘이 없다면 오른쪽 끝에서 작용하는 위쪽 방향의 힘은 이 물체를 어떻게 회전시키겠어? 자, 이렇게 반시계로 회전시키겠죠? 아까 저는 반시계를 플러스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전 얘를 플러스로 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오른쪽에 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왼쪽에 있는 힘이 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방향이 어딘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 방향은 무슨 방향이 되겠어요? 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부호의 돌림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방향 정했고 이제 크기 결정해 주시면 되죠. 힘과 팔의 길이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둘을 곱해서 크기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왼쪽의 힘의 돌림인 마이너스 5, 자, 오른쪽의 돌림인 플러스 20. 자, 둘을 더한 결과가 한 물체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힘에 의한 돌림인 전체 최종 값은 플러스 15. 즉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크기를 갖고 있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좀 힘들거나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값들이 문자로 주어져 있거나 정확한 방향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서는 내가 부호를 정확하게 구하기 좀 힘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럴 때는 다음 같은 방법을 쓰면 좋다. 자,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면 바로 팔과 힘을 모두 방향 표시를 하는 겁니다. 팔과 힘을 모두 방향 표시를 한다. 말 그대로 자,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보고 있는 팔과 힘의 방향을 모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m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2m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플러스 2라고 표시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위쪽으로 10N이죠? 역시 어떻게? 플러스 10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역시 옆에 있는 플러스 5라고 표시해 주면 되겠죠? 자, 해보시면 자, 플러스 5와 마이너스 1을 더 곱해서 돌림을 구하고 자, 플러스 10과 플러스 2를 곱해서 돌림을 구해주시면 똑같이 플러스 15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구해줄 수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좋다? 문제에서 방향과 크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도 항상 일관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서도 10을 완성해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자, 쉬운 문제는 내 시계로 돌겠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눈에 보이는 방향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복잡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림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돌림 문제에서 이제 제일 어렵게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힘이 뭐가 되냐면 중력이 됩니다. 앞에 있는 그냥 힘을 다룰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물체가 있을 때 중력이 작용한다. 물체에 작용한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단순히 물체가 아니라 이 물체의 어디에 작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중력도 마찬가지죠. 이 중력이 어디에 작용하는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원래 중력은 왜 생기는 힘이냐면 질량 때문에 생겨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크기를 갖고 있는 커다란 공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공에 질량이 존재하는 부분은 어딜까요? 어디죠? 당연히 모든 점이에요.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 모든 원자들이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커다란 공이 전부 다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존재하는 중력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히 많겠죠, 그죠? 사실상 무한에 가깝게 많을 거잖아요. 이거 우리 일일이 다 고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기로 한 거냐면 이 모든 중력을 하나로 바꾸어서 보자. 얘를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 힘만 우리 한번 구해보자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물체에 존재하는 모든 질량이 한 점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 점에서의 중력만 고려하자라는 약속을 하기로 한 거죠.
자, 우리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질량 중심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당연히 질량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니까 중력의 크기, 무게가 결정되죠. 그러면 이 질량 중심이란 말 대신 무슨 말을 써도 됐다? 무게 중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학교 수학에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 예전에 중학교 수학에서 뭐 배운 적 있었죠? 삼각형의 내심, 오심, 뭐 외심 이런 거 배우면서 뭐 배웠어요? 무게 중심 이런 거 배웠죠. 그 무게 중심이 이거예요. 그죠? 삼각형의 질량, 모든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다고 한다면 이 지점에 모여 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을 처음 배울 때 뭐라고 배워요? 무게 중심 쉽게 찾는 법? 이 프린트의 무게 중심 어떻게 찾아요? 이 프린트의 무게 중심 어떻게 찾죠?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교점을 잘 찾을 건가요? 선표 다 더해가지고 그거 숫자만큼 선행을 많이 하신 거네요. 못하러 그럽니까? 여기에 손바닥을 받쳐보면 되죠. 그죠? 손바닥을 이렇게 받치면 어디를 받치면 떨어지고 어느 지점에 딱 받치면 양쪽이 균형을 이루면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무게중심 처음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그죠? 왜 그래요? 왜 그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잡으면 이 물체의 무게가 질량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기만 하면 물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힘의 평형, 돌림의 평형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의미의 정의된 거죠. 다만 물리학원은 원래 수학을 안 써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방금 얘기한 무게중심의 정의를 가지고 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쉽고 간단한 예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밀도가 균일한 대칭인 모양의 물체 이런 표현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무조건 무게중심의 위치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다? 물체의 정가운데다. 그렇죠? 중점이다. 자, 그 물체가 길쭉하게 생겼을 때 물체가 밀도가 균일하다면 우리는 이 물체의 질량은 어디 전부 모여있다? 정중앙에 모두 모여있다. 중력도 어디에 작용하고 있다? 그렇죠. 정중앙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경우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막대기의 질량이 5kg짜리 막대기예요. 자, 이 전체 길이가 2m짜리입니다. 자, 제가 이 막대기 위에다가 조그만 1kg짜리 물체를 올려놨는데요. 1kg짜리 물체가 이 막대기 끝에서 40cm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 물체의 크기는 똑같이 40cm입니다. 그죠? 자, 제가 이 막대기의 왼쪽 끝을 고정했어요. 여기를 딱 고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막대기 전체의 돌림 힘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물체가 밀도가 균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물체의 질량은, 무게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중점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 2m짜리 물체의 질량이 집중된 곳은 1m짜리 지점이라는 거죠. 40cm짜리 물체에 집중된 곳은 그렇죠. 20cm 위치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균일가속도를 간단하게 10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그렇다면 막대기 정중앙에는 몇만큼의 힘이 질량이 제가 5kg라고 했으니까 50N의 힘이 물체의 중심에는 10N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체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크기가 작용하는지 알았으니까 우린 바로 뭐 하면 되겠어요? 돌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8의 길이 구해주시고요. 20cm니까 1.4m가
그렇죠? 자, 팔의 길이를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방향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체 물체의 전체 돌림 힘은 바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64. 저는 마이너스를 시계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시계 방향으로 64Nm/M만큼의 돌림을 갖는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우리가 앞으로 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돌림을 배웠어요. 이제 이 돌림의 크기가 회전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힘의 평형이 일어났을 때는 자,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었냐면 자, 힘의 방향으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와 같은 직선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이걸 약간 오해가 불러들일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공식 용어입니다. 이런 운동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병진 운동이라고 불러요. 실제 과학 용어죠. 똑바로 움직이는 운동을 병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힘의 평형은 무슨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병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방금 우리가 돌림힘을 배웠어요. 자, 이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어요. 그러면 돌림의 평형은 무슨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회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자, 똑바로도 움직이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제 이 물체는 온전하게 뭐 할 수 있어요? 멈춰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길쭉한 막대기를 밀었을 때 일어나는 일, 똑같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힘을 밀어도 위치가 다르면 뭐가 일어날 수 있었어? 회전이 일어날 수 있었어. 그렇지? 회전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도 힘의 크기가 달라지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병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어. 두 평형이 모두 일어나게 되면 회전도 일어나지 않고 병진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물체가 뭐하고 있다? 정지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완전한 정지 상태를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힘과 돌림힘이 모두 평형이 일어나는 상황을 물체가 완전히 정지하는 상황,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이번 단어의 제목이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문제? 다음과 같이 물체가 정지해 있다. 그때 내가 줘야 될 힘은 몇이냐? 내가 힘을 어디에 줘야 되느냐? 굉장히 문제를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두 조건식을 구해주시면 돼요. 힘의 평형식, 돌림의 평형식을 세우시고 자, 그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이번 단어의 기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뒤에 있는 예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페이지 32쪽에 21번 문제. 자, 기본 문제 중에 하나죠? 21번 문제. 여러분들 한번 지금 빠르게 풀어보실까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32쪽에) 21번 문제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 아까 했었던 거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일단 힘을 찾는 게 먼저예요. 힘들을 찾고, 자, 힘을 찾은 다음에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의 평형관계와 돌림의 평형관계에 대한 식을 세우셔야 되는 건데요. 자, 이 경우에는 이 막대기와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물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둘의 운동이 같으므로 둘을 하나의 물체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서 일단 힘을 정확하게 찾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문제 보니까 자, 사람이 이 왼쪽 끝을 잡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이 이렇게 끝에 걸쳐져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내가 이렇게 힘을 조절한다고 해봐. 힘을 빼고 힘을 주고 한다고 해봐. 그러면 이 선반이 어떻게 움직이겠어? 이 끝은 고정된 채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게 되겠지. 즉 우리한테 뭘 알려준 거다. 이 O 지점이 뭐다? 회전축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죠? 이 문제는 회전축의 위치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제에서 실제로 그렇게 알려주기도 했고요. 그죠? 자,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힘들을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일단 대놓고 알려준 힘이 하나 있죠? 사람이 막대기에 주는 힘. 그죠? 사람이 막대기에 주는 힘은 자, 그림상 오른쪽 끝에다 작용하고 있고 자, 위쪽 방향으로 200N만큼의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 막대기가 자, 선반의 무게는 무시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말은 선반이 있긴 한데 얘는 질량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따질 필요가 없고 대신 요 위에 올려져 있는 물체 얘가 다르죠. 자, 요 물체의 전체 크기가 0.5니까 요 정도 될 텐데 자, 0.5m짜리 무게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문제의 물체의 무게 밀도가 균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래쪽 방향에 정중앙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고요. 문제를 읽어보니 물체의 질량이 나와 있지 않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얘를 미지수로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W로 일단 두겠습니다. 힘 다 찾았나요? 힘 다 찾았을까요? 끝인가요? 아니죠? 힘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아까 힘의 가장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었죠? 균형을 찾은 다음에 장력과 탄성력 같은 특별한 힘을 찾은 다음에 접해 있으면 무조건 힘이 있는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접해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랑 뭐 있죠? 박스와 선반. 박스와 선반. 좋아요. 그런데 박스와 선반은 둘이 같이 움직여요.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둘 사이에 힘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둘은 하나의 물체처럼 움직일 거기 때문에 둘 사이의 힘을 고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말고 다 있는 물체가 하나 더 있죠. 손이랑 선반. 얘기했어요. 어디죠? 무슨 힘이 있죠? 누구와 누구?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이는. 색상이랑 손. 네, 여기요. 접해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힘이 있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힘을 고려하지 않으면요, 물체가 가만히 멈춰 있는데 지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W 몇 뉴턴이 돼야 돼? 이 힘이 이렇게만 따지면 200뉴턴이 돼야 돼. 아니죠? 200뉴턴 아니에요, 그죠? 왜? 이 힘 말고도 뭐가 있기 때문에 책상 끝과 선반이 서로 닿아 있으므로 둘 사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물체와 막대도 사실은 닿아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도 힘이 있습니다. 아니, 선반이죠. 선반 사이에도 원래 힘은 있어요. 다만 이 둘은 우리가 무슨 취급할 거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같은 물체 취급을 할 거기 때문에 같은 물체 안에서의 힘은 운동하거나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따로 정리 안 해준 것 뿐이고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닿아 있는 책상과 선반 사이도 분명히 힘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회전축의 위치에 크기는 모르지만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자, 얘도 역시 미지수를 이렇게 더해주고. 자, 이제 다 찾았죠? 닿아 있는 힘을 모두 찾았고, 자, 방향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표시해주면 좋겠죠? W는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표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F는 위쪽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표시를 할 겁니다. 괜찮죠? 자, 이제 힘을 모두 찾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단계 힘 찾기가 끝났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평형에 대한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체가 완전히 정지해 있으므로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모두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을 둘 다 써주시는 거예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모두 써주시는 거죠. 자, 힘의 평형. 자, 물체 전체에 작용할 힘 세 가지를 다 더하면 되겠죠? 자, 200N 역시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200 써주시면 될 것이고, 따라서 플러스 200 마이너스 W 플러스 S를 모두 더하는 것이 0이다 라는 식 세울 수 있어요. 당연히 미지수 두 개니까 위에 있는 식에선 답을 구할 수 없을 거고요. 밑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돌림힘. 이 문제가 쉬운 문제인 이유는 회전축의 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까 뭐 하기로 했냐면 회전축에서부터 힘이 가해지고 있는 위치까지의 팔의 길이 그냥 방향까지 표시하기로 했었죠? 자, 물체의 길이가 전체 0.5m니까 정중앙은 0.25m를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첫 번째 힘의 돌림힘의 팔의 길이는 마이너스 0.25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장 끝에 있는 자, 이 힘의 팔의 길이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시면 될 거예요. F의 경우에는 회전축 위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팔의 길이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돌림힘을 당연히 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기대해 주시면 플러스 200이 마이너스 1m의 팔의 길이, 자, 마이너스 W의 힘이 마이너스 0.25만큼의 팔의 길이, 자, 이들을 더한 결과가 0이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W의 크기가 800N인 걸 구해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구한 800N을 위에 있는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 주시면 F의 크기가 600N이 나오는 것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죠. 자, 구해낸 값을 토대로 밑에 나와 있는 보기들을 골라주시면 답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풀게 될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 풀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힘을 찾는 거. 물론 이번 첫 번째 단원에서는 주로 중력과 수직항력 정도만 생각하면 충분하긴 하지만 다음 단에 넘어가서는 장력과 그 외의 힘들도 문제 풀이 과정에 등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힘을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아요? 자, 근데 이 정도가 이제 쉬운 문제에 해당하고요. 이제 예전 교육과정 문제인데 이 돌림힘 파트 그리고 운동의 평형 파트가 원래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냐면 물리 2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물리학 2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 풀이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 문제들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문제에 해당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22번, 23번, 24번 문제 유형이에요. 이번에 새로 교육과정이 물리학 1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그대로 내실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는 전부 다 빼고 이 정도의 쉬운 문제만 건들지, 아니면 고난도 문제로 이 정도 수준까지 건들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실제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 다 다르겠죠. 자,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중간 정도 수준의 난이도 문제들은 좀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 지금 22번과 23번 문제를 풀 거예요. 자, 22번 문제도 옆에 있는 21번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물체를 이렇게 올려놨더니 물체들이 완전히 정지해 있대요. 즉 역학적 평형 상태인 겁니다. 당연히 이 문제도 힘이랑 돌림힘이 0이다 라고 하는 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요? 바로 회전축이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회전축이 어디다 라고 앞에 있는 문제에서 알려줬는데 이 문제는 회전축이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회전축은 어딜까요? 라는 질문이 첫 번째로 시작이 되겠죠. 22번 문제에서 회전축은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을 당연히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물체들이 현재 역학적 평형 상태라는 겁니다. 완전히 정지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회전축을 왼쪽에 있는 A 끝으로 정했다고 해보자. 그죠? 그러면 그 경우에서 돌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회전축을 B로 정해볼게요. 그때 돌림이 0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물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겠죠?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 모순된 상황이 나오게 돼요. 그쵸? 역학적 평형이 분명히 일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회전축을 A로 정하든 B로 정하든 그 중간에 어딘가로 정하든 간에 역학적 평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에서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완전히 모순되게 되겠죠.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죠? 문제에서 분명히 현재 물체가 역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회전축은 어디 있든 상관없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디 있든 상관없다면 뭐 하면 되는 거죠? 우리 멋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물체가 만약에 움직이고 있다면 이 회전축의 위치를 고려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체가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 회전축을 어디로 정하든 항상 물체가 어떻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역학적 평형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편한 방식대로 뭐 하면 된다? 회전축을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회전축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렇죠. 바로 그거죠. 계산하기 편하게 정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라는 말은 미지수가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했으니까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당연히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힘부터 쭉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양쪽 끝에 받침대가 있고 막대와 물체가 있어요. 자, 당연히 물체의 중력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막대가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대의 정중앙에 중력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물체의 정중앙에도 중력이 적용하고 있어요. 자, 물체의 질량이 소문자 m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얘가 갖고 있는 힘은 mg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막대는요? 질량이 안 나와 있고 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죠. 그죠? 얘를 미지로 써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대문자 mg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력 찾아놨고요. 자, 그 다음에 맞닿아 있는 물체들을 통해서 힘을 또 하나 찾아주셔야 되겠죠. 누구랑 맞닿아 있습니까? 일단 물체랑 막대가 맞닿아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아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이 둘은 같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물체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 경우에는 둘 사이에 힘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무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맞닿아 있죠? 받침대 A와 B가 막대에 맞닿아 있죠. 그죠? 자, 이 받침대는 얘들과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한 물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죠? 이 경우에는 힘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각각 A가 주는 힘, B가 주는 힘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일단 힘을 모두 찾았고요. 문제를 읽어보면 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냐면 A와 B가 주는 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두 힘의 크기에 B가 나와 있죠. 자, 두 힘의 크기가 7대 9다. 그럼 이렇게 서로 모르는 문자가 비율을 갖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 비율을 어떤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하나의 공통 변수를 가지고 이 값들을 표시할 수 있죠. 즉 FA와 FB라고 하는 서로 다른 값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7F와 9F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FA와 FB를 바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FA를 7F, FB를 9F로 바꿔 쓸 거예요. 자, 힘을 모두 찾아고 표시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돌림의 평형과 힘의 평형에 대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힘의 평형. 자, 위쪽 방향의 힘. 자, 7F와 9F는 플러스 방향의 힘이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mg와 소문자 mg는 둘 다 마이너스 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힘의 평형식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미지수와 미지수가 아닌 거 구분해 주셔야 되죠? 미지수가 아닌 건 뭐예요? 소문자 m이에요. 미지수인 것 f와 대문자 m이에요. g도 상수죠? 자, 여기서 미지수가 몇 개? 2개 들어있는 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풀 수 없어요. 자, 돌림임.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회전축은 어디를 정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어디를 정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쨌든 문제를 빨리 푸는 게 또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곳을 회전축으로 잡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디를 회전축으로 잡는 게 좋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지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곳이 좋다. 일단 눈에 보이는 후보들을 생각해보면 받침점 A 위치, 막대의 정중앙, 그 다음 받침점 B의 위치. 자, 이 정도 이 후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셋 중에서 어디가 좋아 보이세요? 안 보이면 그냥 시작해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좋은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아무나 정해서 시작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눈에 있는 제일 왼쪽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회전축을 잡아볼 거예요. 자, 이가 회전축이 되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팔의 길이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좋은 점은 이때 좋은 점은 전부 다 팔의 길이가 플러스 9를 갖고 있으니까 헷갈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얘가 플러스 2L, 얘가 플러스 3L, 자, 얘가 플러스 4L. 자, 이제 팔의 길이 모두 구했기 때문에 돌림 구해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2L 곱하기 마이너스 mg 플러스 3L 곱하기 마이너스 mg 플러스 4L 곱하기 플러스 9F. 자, 여기서 셋을 더하는 게 0이다. 자, 이렇게씩 세울 수 있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자, 위에 있는 식 F와 M을 모르는 문자였는데 아래에서도 역시 F와 M이 미지수죠? 역시 L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둘을 연립하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충분한 수학적 스키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답을 다 구할 수 있으므로 어디를 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형이면 편하게 구하면 좋겠죠? 자, 이번에 어디를 중심으로 해볼 거냐면 막대 정중앙 우리가 한번 회전축으로 잡아보는 거죠. 그러면 왼쪽 끝에 있는 이 FA는 몇만큼의 팔의 길이를 마이너스 2L만큼을, 그 다음에 MG는 플러스 L, FB는 플러스 2L만큼의 팔의 길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시면 7F랑 마이너스 2L, 마이너스 MG랑 L, 자, 9F랑 플러스 2L.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삭제되면서 대문자 m이 삭제되면서 자, 미지수가 딱 몇 개만 남았어요? 하나만 남았죠? 둘 중에 뭐가 풀기 좀 더 편한 편이다? 아래 게 좀 더 편한 편이다. 자, 풀기 편한 대로 회전축을 정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럼 역시 이런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어디를 회전축으로 정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게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을 고민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정리해보시면 4F가 mg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구한 값을 여기다 대입해보시면 16F가 대문자 m 더하기 소문자 mg이기 때문에 대문자 mg는 12F, 즉 대문자 m은 3m이다 라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자, 요게 22번 문제. 이해되시나요? 자, 밑에 나와 있는 23번 문제 역시 자,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식을 세우시고 문제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한 중급 난이도 정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고 수준은 아닌 중간 정도의 난이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를 좀 쉽게 낸다고 하면, 그래도 풀이형 문제를 좀 골라서 섞어서 낸다고 하신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이것보다 어려운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답이 되셨어요? 어떻게 정리가 되시나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자, 비슷한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23번 문제도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잠깐 돌아오셔서 몇 가지 내용 추가로 설명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우리 현재 바뀌는 교과서에 보시면은 자, 이런 돌림에 대한 기본 설명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자, 안정성이라는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안정성. 자, 물체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그 정도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자, 프린트 페이지에는 28쪽과 30쪽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일단 28쪽의 아래쪽에는 제가 아까 설명했었던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물체가 자, 세워진 상태로 가만히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체가 가만히 멈춰 있다는 얘기는 이 물체가 무슨 상태다? 역학적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평형 상태의 물체를 살짝 밀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엄청나게 강한 힘을 주면 얘는 뭐 무조건 쓰러지거나 뭐 날아가겠죠, 그죠? 그 정도의 힘이 아니라 아주 약한 힘으로 이 평형 상태를 살짝 깨는 힘을 주는 겁니다. 살짝 깨는 힘. 자, 그 다음에 이 물체를 지켜보는 거죠. 그죠? 얘가 만약에 이 힘을 줬을 때 이렇게 살짝 깨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운동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때 이 물체의 운동이 자,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운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밀어준 방향으로 그대로 넘어지는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온다면 얘는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원래 상태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평형이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원래 평형 상태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얘를 불안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수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는 거죠. 수치적으로. 방금 이렇게 안정이 유지되고 불안정의 그 안정이 깨지고 두 가지의 이제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뭐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회전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회전을 살짝 주었을 때 그 다음 발생한 두 번째 회전이 다시 돌아오는 방향의 회전이 일어났는지 가던 방향의 회전이 일어났는지 즉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원래 갖고 있었던 회전이 내가 가한 회전과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서로 반대 방향의 관계에 있을 때가 안정하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원래 물체가 갖고 있었던 회전이 내가 가한 회전과 같은 방향이 되면 얘는 어떤 상태다? 불안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체가 원래 갖고 있는 회전이라는 건 뭘까요? 이 회전은 왜 생기는 거죠? 당연히 물체가 항상 갖고 있는 힘,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죠. 즉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의한 회전의 방향과 외부 힘에 의한 회전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면 우리는 이 물체가 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중력에 의한 회전과 외부 힘에 의한 회전이 서로 어떻다면 같은 방향이라면 이 물체는 어떤 상태다? 불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다. 자, 안정과 불안정의 뜻을 설명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더 안정하고 어떤 경우가 더 불안정하냐라는 예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게 3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30쪽에 보시면 두 가지 예를 보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이렇게 이런 거 뭐라 부르죠? 이런 입체적인 거 뭐라 불렀더라? 원뿔이 아니라 원뿔대. 오, 좋아요. 와,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 까먹었었어. 그죠? 자, 이렇게 아래가 좀 더 원뿔대를 자, 밑면이 넓은 면이 되도록 세운 경우랑 그 다음에 좁은 면이 밑면이 되도록 세운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주는 거죠.
자, 간단하게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무게중심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무게중심이 아래와 위에 배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즉 얘는 무게중심이 낮은 경우, 얘는 무게중심이 높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아주 약한 힘을 줘서 자, 얘를 아주 살짝 회전시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발생하는 회전의 방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그림에서는 이 물체의 끝이 뭐가 되는 거냐면 회전축이 되겠죠?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얘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무게중심에서의 중력이 이 물체에게 회전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때 축의 위치와 힘의 방향을 따져봤을 때 이 힘은 어느 방향의 회전을 만들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만들게 되겠죠? 자, 제가 무슨 방향의 회전을 줬는데? 시계 방향의 회전을 줬는데 중력에 의해서 무슨 방향의 회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둘이 반대다. 따라서 얘네들은 이 상태는 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역시 똑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 이 경우에는 회전축의 위치에 대해서 중력에 의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회전 방향과 똑같은 시계 방향의 회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시계와 시계가 겹쳐지는 같은 방향의 회전이 만들어지게 되므로 얘는 내가 살짝 밀어내는 결과 그대로 균형이 깨져서 넘어지게 되겠죠? 얘는 무슨 상태다? 불안정하다. 즉 우리는 같은 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될수록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더 안정한 물체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지금 프린트에는 나와 있지 않긴 한데 자, 이런 뭐 계단 같은 턱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물체를 자,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이 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물체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균일한 물체입니다. 비교 대상이 있으면 좋겠죠? 똑같은 물체인데 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물체가 있어요. 둘 중에 조금 더 안정한 쪽은 당연히 왼쪽이겠죠, 그죠? 오른쪽은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둘은 어떤 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은 완전히 동일한 물체고 둘이 똑같이 올려져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왼쪽은 안정하다고 얘기했고 오른쪽은 불안정하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분명히 무게중심의 위치는 똑같아요, 둘 다. 아, 높이죠. 얘 둘 다 무게중심은 똑같이 요 중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높이는 똑같아요. 근데 왼쪽은 왜 더 안정하고 오른쪽은 왜 불안정하죠? 그렇죠. 바로 밑에 우리가 말하는 바닥 면적이죠. 자, 정확하게 얘가 안정한 이유는 이 무게중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바닥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물체가 넘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이유는 무게중심이 바닥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무게중심이 바닥면 안쪽에 있을 때 더 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자, 물체가 안정하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활용 관련된 내용이니까 실제로 이런 계산을 직접 여러분들한테 시키기보다는 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 어떤 경우가 더 안정하겠니라고 하는 실생활의 예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당연히 원래 출제 비중은 별로 높지 않겠죠. 나와봤자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아주 작은 범위를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풀이 문제에 집중하시는 좀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걸 좋아하시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한 문제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파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 객관식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이 정도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단원 역학적 평형, 힘과 돌림의 평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내용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고 있는 문제 27번까지 우리 수업 시간에 풀지 않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는 웬만하면 다음 주부터
클리닉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제가 과제로 내지 못한 문제를 좀 풀이를 좀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오후에 수업이 좀 많이 잡혀 있는 주라서 다음 주는 부득이하게 제가 좀 못할 것 같고, 요 역학적 편형상 관련된 문제들 풀이를 그 다음 주 클리닉부터 제가 조금 좀 어려운 문제들까지 예로 들어서 풀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제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그 클리닉에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석하실 수 있는 분과 참석하기 못하는 분들을 각각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시고, 제가 학부모님과 얘기해서 시간 정해서 할 테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클리닉을 시간을 이용하셔가지고 다른 문제들 좀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자, 요거 소단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쉬는 시간 잠깐 쉰 다음에 오늘 2단원을 끝내지 못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진도 나가도록